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5단원 중에서도 소단원 3,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확산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로는 170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목에 나오는 사림이 무슨 뜻일까요? 선비가 숲에 들어갔다. 선비 사자에 숲을 림자를 써서 사림. 여기서 숲이란 지방, 즉 향촌 사회겠죠. 이들은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 활동, 즉 후학 양성에 힘을 쓴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중소지주 출신이었고요. 사실 사림의 기원은 고려 말 신진사대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말에 급부상한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두 개로 나뉘죠. 하나는 급진파사대부, 이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면서 훈국을 세운 개국공신들을 말하죠. 대표적으로는 정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건파사대부, 이들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면서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사대부들, 찐 선비, 신하된 자로서 고려 왕의 목을 딸 순 없다 하면서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대부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려 왕을 향한 단심과 정몽주가 있겠죠. 이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급진파 사대부들은 조선의 중앙 정치를 주도하면서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훈장을 받는데요. 여러분, 왕이 될 수 없었던 인간,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 누구예요? 세조. 세조가 왕위에 오를 것 같으니까 조카 죽이는 걸 뒤에서 협조한 도운 공신들이 있어요. 이 세력을 훈구라고 합니다. 즉 세조의 집권을 도운 훈구 세력들은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대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 권력을 독점합니다. 반면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온건파 사대부의 후예들, 이들은 향촌,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죠. 이들을 아까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사림이라고 불렀죠. 숲에 들어간 선비. 이들은 대부분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으로 도덕, 의리 이런 것을 강조하는 왕도 정치를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들은 지방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촌 자치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조가 죽고 뒤를 이은 예종이 또 금방 죽고 성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성종, 경국대전을 완성한 그 성종, 유교 중심의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 훈구 세력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방에 있던 사림 세력들을 생각해냅니다. 드디어 사림이 중앙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특히 김종직과 같은 사림들이 대거 등용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림들이 어느 관직에 진출하냐? 3사라고 하는 관직에 대거 등용됩니다. 3사 배웠죠? 3사가 뭐예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의 역할이 뭐예요? 언론기관, 언론직. 쉬운 말로 까는 거야. 비판하는 거죠. 누구를 비판했겠어요? 바로 훈구 세력을 엄청 깝니다. 자, 훈구 세력 입장에서는 뭐 시골에서 뭐도 안 되는 애들이 와서 계속 훈구가 뭘 잘못했대. 훈구 입장에서 엄청 짜증났겠죠. 그래서 일어납니다. 뭐가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이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사림이 일방적으로 화를 당하죠. 사화가 발생합니다. 사실 훈구는 고위 관료잖아. 사림은 이제 막 지방에서 올라온 애송이야. 하룻강아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대립이 일어나자 사림이 일방적으로 화를 당합니다. 그걸 사화라고 하고요. 총 4번의 사화가 발생합니다. 자, 사화가 뭐라고요?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이다. 총 4번의 사화가 일어나는데요. 성종 다음 즉위한 연산군 때에 2번, 중종 때 1번, 명종 때 1번, 또 총 이렇게 4번 일어납니다. 자, 무오사화. 연산군 즉위하고 얼마 안 가서 일어났는데요. 김종직. 아까 성종 때 중앙으로 진출했던 사림 기억나죠? 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납니다. 조의제문이 뭐냐? 조문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의제를요. 의제가 누군데요? 중국 초나라 황제였는데요. 삼촌인 항우한테 죽음을 당하고 항우가 왕이 됐대요. 그런 의제가 불쌍하대요. 어라?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그쵸? 바로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 이야기를 돌려 깐 거예요. 누가요? 김종직이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훈구 세력이 사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산군한테 가서 이르죠. 야, 이거 봐라. 이건 세조를 비판하는 거고 그건 왕실을 능멸한 거다. 라고 이르니까 연산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계속 옳은 말만 해대는 사림들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사림 세력들을 엄청나게 제거합니다. 사림이 화를 입은 거죠. 무오년에 일어난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 무오사화입니다. 이때 연산군이 무슨 일까지 벌이냐면요. 김종직은 이미 예전에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무덤에서 시신을 파서 시신 목을 땁니다. 이걸 부관참시라고 하는데요. 김종직이 부관참시를 당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자료를 좀 참고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화였던 무오사화의 뒤이어서 갑자사화. 이것도 연산군 때 일인데요. 연산군의 친어머니인 윤씨가 폐위되면서 사약을 먹고 죽거든요. 그때 연관된 신하들이 다 제거된 사건이 바로 이 갑자사화입니다. 사실 연산군 엄마 윤씨와 아버지 성종과의 관계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이 윤씨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질투가 너무 심했대. 지금 시대는 일부러 질투를 막 유발하고 그러지 않나?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시대였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씨 방에서 성종의 후궁들을 사사하려는 독약이 막 발견되고 성종이 후궁 처소에 들었는데 윤씨가 막 쳐들어가고 그랬대요. 결국 용안에 그러니까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고 이 사건으로 윤씨는 폐위돼서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이때 윤씨, 자기 엄마의 폐위와 연관된 사람들,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 세력도 많이 죽어요. 이렇게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많은 신하들이 화를 당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사화, 갑자사화입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사화 말고도 연산군 시대에 너무나 심한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고 나라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죠. 당시 전국에 기생들을 모아서 흥청이라고 부르면서 막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이런 기생과의 연회, 사냥 등으로 재정 낭비가 막 심각하게 일어나고 백성들은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라는 흥청망청이다 말을 하면서 불만이 막 쌓일 대로 쌓이죠. 결국 연산군의 폭정에 반발하면서 중종을 왕으로 세운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중종반정으로 왕이 된 중종. 훈구 세력의 도움으로 왕이 된 거지만 또 훈구 세력이 정치를 장악하니까 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을 대거 등용합니다. 당시 조광조는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했던 강직한 사람인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정몽주를 인생의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칙을 중요시하고 자신을 철저히 수양하는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종은 자기가 지금 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산군의 폭정으로 세워진 왕이잖아요. 허수아비처럼.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또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같이 강직한 성격이라면 훈구를 견제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죠. 실제로 조광조는 중종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결국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 때문에 사림이 화를 입는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조광조가 하려고 했던 개혁 정치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소격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왕실에서 도교적으로 행사를 지내던 관청이 바로 소격서인데요. 그러니까 유교 국가니까 도교식의 행사는 옳지 않다, 폐지하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선왕 때부터 내려온 조선 왕실이 어떻게 보면 전통이거든요. 이걸 폐지하자고 주장하고요. 실제로도 폐지돼요. 두 번째는 현량과 실시입니다. 현량과 유학적인 덕성을 갖춘 인재를 추천하자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덕망 이런 것도 보자. 즉 종합생활기록부를 다 토대로 인재 선발하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량과를 통해서 사림들이 등용됩니다. 그런데 조광조 개혁의 끝판왕은 바로 위훈 삭제를 주장했던 겁니다. 위훈, 말 그대로 위조훈장. 위훈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삭제하고 토지 몰수하자 그런 거예요. 조광조 말대로 진짜 하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훈구 세력 중에 약 한 4분의 3 정도가 관직 박탈이야. 이거 안 되겠다. 훈구파가 가만히 있지 않죠. 훈구 세력이 기묘한 일을 꾸밉니다. 바로 나문 잎사귀 한자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씨를 발라서 꿀을 발라놔요. 여기서 주와 초를 합치면 한자어 조가 됩니다. 해석하면 조광조가 왕이 된다? 조씨가 왕이 된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런 기묘한 사건을 만들어서 조광조를 처단하고 그 사림 일파들이 제거되는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종 때 인종은 중종의 아들이에요. 근데 재위 기간이 1년 정도예요. 근데 그 다음 명종도 중종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둘은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서 인종의 외가를 대윤이라고 하고 명종의 외가를 소윤이라고 하는데 이 외척끼리 싸움이 나요. 여기서 또 많은 사림들이 화를 입습니다. 외척끼리의 싸움 때문에 사림이 화를 입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을사사화. 자, 사화 정리하면 사화가 뭐다?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을 사화라고 한다. 사화는 총 4번 일어났는데 연산군 때 2번, 중종 때 1번, 명종 때 1번. 연산군 때 무오사화,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났다. 또 연산군 때 갑자사화, 폐비 윤씨와 관련된 사건의 신하들이 다 죽었다. 중종 때 기묘한 일이 일어나죠.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된 중종이 개혁 좀 해보려고 등용한 조광조. 너무 앞서가다가 다 죽었죠.
자, 명종 때 을사사와 왕의 외척끼리의 싸움 일신연스럽죠. 자, 교과서 170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줄 치면서 확인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 줄. 조선 건국에 참여한 급진파 사대부의 후예로, 개국공신들의 후예로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일을 도와서 한 번 더 공을 세우고 훈장을 받은 누구? 훈구 세력은요,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정권을 장악했죠. 반면에 조선 건국에 참여 안 한 온건파 사대부 찐 선비의 후예 누구예요? 사림은요,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쓰는 중소지주 출신의 왕도 정치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 사림이 언제 중앙에 진출했다? 성종 때요.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였는데 어느 관직으로 등용되었다? 3사로요. 3사에 진출하여서 훈구 세력을 엄청 까댔다. 자, 이렇게 사림이 훈구 세력을 비판하자 뭐가 일어났을까? 자, 훈구와 사림의 갈등으로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 사화가 발생합니다. 총 4번 일어났는데요. 자, 첫 번째, 성종 다음 임금인 연산군 때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사림을 제거하죠. 무오라! 감히 세조를 무오사화입니다. 두 번째, 역시 연산군 때 연산군 친모인 패비 윤씨 사건을 이유로 관련된 신하들을 다 목을 따버립니다. 으아! 엄마의 원수를 갑자사화입니다. 이에 연산군의 폭정에 반발한 훈구 세력들이 연산군을 내쫓고 또 다른 허수아비왕 중종을 세웁니다. 중종은 왕이 되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누구를 등용해요? 강직한 선비 조광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엄청난 개혁 정치를 하죠. 소격서를 폐지하고요, 현량과를 실시할 걸 주장하고요, 또 공신들의 거짓 훈장, 거짓 위조 훈장을 삭제하자라고 주장했더니 가만히 있을 훈구 세력이 아니죠. 또 기묘하게 나뭇잎에 글씨를 써놓고 조광조를 모함합니다. 기묘사화로 조광조 일파 사림들이 제거되죠. 마지막으로 명종 때 외척 간의 세력 다툼, 일신연스럽죠. 을사사화 이렇게 발생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림들이 일방적으로 화를 입었다. 사화예요. 근데 이상해. 이렇게 계속 목이 따인 건 사림인데 16세기 후반이 되면 결국 살아남아서 중앙 권력을 차지한 것도 사림이래. 왜 그럴까요? 분명 사림의 어떤 기반이 되었던 요소가 있었을 거야. 그쵸? 그게 뭘까요? 바로 서원과 향약입니다. 다시 표를 볼게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림이 목이 따였는데 결국엔 16세기가 되면 사림이 살아남아서 정치를 주도하면서 붕당을 형성한대요. 에? 왜요? 바로 사림의 기반이 되었던 서원과 향약이라는 요소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서원, 향약, 붕당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이냐? 자, 서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사림이 재생산됐겠죠. 같은 학문적 생각을 가진 사림의 아바타가 계속 나오는 거야. 자, 향약은 향촌의 약속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사림이 만든 향촌의 법. 분명히 중앙에 경국대전 이런 법전을 만들었는데 일반 백성들은 경국대전? 그게 뭐야? 잘 몰라요. 오히려 일반 백성들한테는 뭐가 더 잘 먹힌다? 향약. 사림이 만든 향촌사회의 약속, 향촌에서의 법. 이게 일반 백성들한테는 더 강력하게 작용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림이 결국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이것이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세기 살아남은 사림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붕당을 형성했다. 붕당이 뭐냐? 이 붕자가 법붕자야. 그러니까 끼리끼리 학문적 견해 차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공부한 지역이 비슷한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 향약으로 사림이 살아남아서 결국엔 붕당을 이루었다. 요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붕당의 형성, 교과서 페이지 172쪽이고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붕당의 의미는 뭐라고요? 정치적, 학문적 견해 차이로 끼리끼리 형성된 집단을 붕당이라고 한다. 붕당의 형성에 있어서 이조전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조전랑이 뭐냐면 이조, 이호, 예병, 형공 중에서도 이조, 그 이조 중에서 전랑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이 이조 전랑이 뭐 하는 직책이냐? 바로 관직의 인사 동의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는 인재를 관직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거예요. 인사권. 따라서 이 2조 전랑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 관직을 얻고 동의를 안 해주면 관직에 진출을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놓고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을 2조 전랑에 임명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는 뉴페이스 신진 관료, 신진 사림이었던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과 올드페이스, 원래부터 있었던 할아버지들이야. 기성사림이라고 하는데 특히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서인으로 나누어져서 붕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당시 김효원은 경복궁 동쪽에 살았고요. 지금 명동 쪽이에요. 동쪽. 심의겸은 서쪽에 살았대요. 지금 여기 덕수궁, 돌담길 있는 정동 쪽이에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림 세력이 중앙에 진출하면서 훈구와 대립했던 사건을 사화라고 한다면 결국 살아남은 사림이 학문과 정치적 견해 차이로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붕당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붕당은요, 우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끼리끼리 법붕. 특히 서인은 이와 성혼의 학풍을 따르는 사람들이 중심을 이뤘고요. 동인은 이황과 조식의 학풍을 따르는 사람들이 중심을 이뤘대요. 이후에 동인은 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요. 서인은 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학문적 견해 차이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의 결과로 이루어진 붕당.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원래는 좋아요. 만약에 당이 하나만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살인파 혼자만 정치를 하면 그건 독재예요. 여러 당이 정치적인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되는 게 문제입니다. 초기 붕당은 상대당 자체는 인정을 해요. 정치적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상대당 세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전제화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붕당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72페이지. 붕당이 형성되다. 16세기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중앙 권력을 차지하게 된 사림. 사림 세력들이 이제 갈라집니다. 끼리끼리. 붕당의 형성. 왜 붕당이 형성되었다고요? 2조 전랑 자리를 놓고요. 싸웠대요. 이 인사 동의권을 가진 직책이었는데 2조 전랑이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임명 문제를 놓고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뉴페이스, 신진사림을 동인이라고 하고요. 사화를 겪고 살아남은 기성사림, 올드, 할아버지, 기성사림이었던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서인, 요렇게 나뉩니다. 붕당 형성은 정치적인 입장 차이와 더불어서 학문적 의견이나 지역적 차이가 영향을 미칩니다. 동인은 주로 이황과 조식의 학풍을 받은 학자들이 많았고요. 서인은 주로 이와 성혼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많았대요. 어쨌든 이 동인, 서인 모두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사림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갑니다. 자, 나중에 동인은 남인과 북인, 다시 서인은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면서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붕당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왜 동인과 서인으로 불렸나요?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명동 쪽에,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이렇게 있었대.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불렸다. 그렇다면 사화를 겪었지만 결국 살아남아서 붕당까지 형성한 이렇게 사림. 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요? 분명히 사림의 기반이 되는 요소가 있었을 거다. 그게 뭐다? 바로 서원과 향약. 서원이 뭐예요? 학교예요. 사림이 지방에 세운 학교, 즉 학문 연구와 유학자들의 제사를 위해서 사림이 세운 지방 교육기관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 도산서원인데요. 서원의 구조를 보시면요, 요 제일 큰 건물은 뭘까요? 강당. 지금 우리 강당 생각하면 안 돼. 다 같이 모여서 강의를 듣는 곳이에요.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강학당, 교실이에요. 그리고 여긴 스승님,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기숙사, 그리고 여긴 서적인쇄소. 즉 서원에서 했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선현들, 유학자들에 대한 제사와 사림들의 아바타를 만드는 교육, 이 역할이 제일 중요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유학자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집안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면서 학문적으로 같은 사상을 가진 사림들의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지방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어딜까요? 백운동 서원. 주세봉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주세봉이라는 사람이 풍기 군수로 있을 때 그 지역에 지었는데 주세봉 다음 군수로 이황이 오게 된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괜찮은 거야 보니까. 그래서 이황이 왕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게 서원이라는 건데요, 진짜 괜찮아요. 혜택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택 좀 주세요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백운동이라는 간판이 써있죠. 백운동 서원인데 왕이 그래 혜택 내려줄게. 우선 멋진 간판, 이렇게 현판을 내려줍니다. 이름을 소수서원이라고 써서 줍니다. 거꾸로 읽는 거예요. 소수, 유학의 명맥을 잇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서원을 세웠는데 왕한테 이런 현판을 받은 서원을 뭐라고 하냐? 바로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하사받다, 액자를, 현판을 하사받은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액서원은 이런 서원의 종류를 말해요. 따라서 백운동 서원은 최초의 사액서원이에요. 맞죠? 또 백운동 서원이랑 소수서원은 같은 거야. 그치? 원래 백운동이었는데 하사받은 소수서원 현판을 또 붙인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사액서원이 되면 이런 현판만 주는 게 아니야. 성은이 망극하게도 현판과 함께 많은 서적들을 줍니다. 또 토지와 노비도 하사해요. 먹을 걱정 없이 공부해라, 뭐 그런 거겠죠. 청소도 다 해주고 밥도 다 차려주고 뭐 이래요. 또 진짜 고마운 혜택이 세금 내는 거, 군대 가는 거, 이런 걸 면제해줘요. 와, 면세 특권이 있었다. 니네 세금 걱정하지 말고 군대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이런 거죠. 그랬더니 전국에서 너도 나도 서원을 막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설립해서 현판을 하사받는 사액서원이 되면 엄청난 특권이 생기니까 서원 설립이 장려됩니다. 이 사진은 쌤이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사액 봉헌 행사를 하는 사진을 찾았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액서원이 되는 과정을 재현한 행사를 하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어떤 서원인데 이렇게 임금님이 현판을 하사합니다. 여기는 도동서원이라고 써있네요. 근데 현판만 하사하는 게 아니라 노비, 서적, 토지, 뭐 엄청 큰 특권을 같이 하사하죠. 그러니까 서원의 유생들이 마중 나오네요.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짠, 이렇게 도동서원 현판 붙였죠. 현판이 걸립니다. 우리도 현판 받았다, 사액서원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원들, 지금 잘 보존되고 있는 서원이 9개 정도 있는데 이 서원이 작년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대요. 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막 엄청 자주 얘기했는데 많이 얘기하니까 유네스코에서 그거 남발하네, 잘 주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몇 차례 도전한 결과 결국 작년에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이거 되게 어려워, 유네스코 문화유산. 어쨌든 다음으로 사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 바로 향약입니다. 자, 향약이 뭐냐? 바로 향촌사회, 지방에 성리학을 보급하기 위해 만든 향촌 자치 규약이에요. 즉 지역사회 약속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사림이 만듭니다. 사실 중국에서 들여와요, 조광조가.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을 했냐? 향약의 4대 덕목이 있습니다.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률. 말 그대로 뜻이 잘 해석돼요. 덕업상권, 덕을 서로 권하자. 과실상교, 과실을 쓰면 서로 규제하자, 꾸짖자. 예속상교, 예의로서 서로 사귀자. 환난상률, 어려운 일 당하면 극률하게 여기자, 서로 돕자. 요게 4대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부상조하자, 이게 큰 개념입니다. 이런 자치 규범을 만들어서 향촌 사회에 보급합니다. 누가요? 사림들이요. 처음에 아까 말했죠. 누가 들여오냐면 조광조가 중국에서 여시향약이라고 하는 걸 번역해서 알립니다. 야, 이거 봐, 향촌에서 서로 돕고 이러는 건데 좋아 보인다 하면서 들여와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스타일로 사림들이 바꿉니다. 이왕, 이 등의 사림들이 우리나라 스타일로 전국구로 보급을 시키죠. 이런 향촌사회의 약속, 향약의 보급으로 사림들은 어떤 효과를 얻었을까요? 우선 사림의 향촌 지배력이 강화됩니다.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 사림들, 선비들 말 잘 듣는 거야. 그리고 성리학적 질서가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신분 질서, 신분제가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성리학은 국가 통치 이념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림이 향약을 보급함으로써 이제 일반 백성들도 성리학적으로 살게 돼버리는 거지. 사림들 성리학 질서의 확산을 돕는 책들도 써서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하는데요. 먼저 소학, 아동들, 어린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유교 윤리를 강조한 책입니다. 그리고 주자 가례, 주자가 쓴 책이에요. 뭐에 관해서? 가정에서의 예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는 관혼상제, 관 성인이 되는 성년식이고요. 홀례고요.
상 죽었을 때 치르는 예법이고 제사 지낼 때 예법이에요. 이러한 성리학적 윤리가 일반 백성들에게 확산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성리학적 질서의 확산은 뭐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명분론을 중시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명분, 말 그대로 이름에 따르는 위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임금과 신하의 위치가 있고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첫째와 둘째, 적자와 서자 각각 그 위치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결국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강화되었다는 건데 알 수 있죠. 사실 성리학은 어떤 학문이냐?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래. 그래서 온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대. 근데 이 이와 기를 보는 입장에 따라서 학문적 의견이 좀 나뉩니다. 대표적인 성리학자로는 이황과 이이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도덕, 이상 이런 걸 강조하면 이황이야. 반면에 현실, 개혁 이런 걸 강조하면 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해서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게 이황이다 하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개혁적인 관점에서 신만양명설 같은 정책을 주장했던 게 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교과서에 한번 표시해 봅시다. 교과서 페이지 172페이지. 계속 얘기하죠. 사림이 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기 아바타들을 만들어내서 결국 살아남았다. 무엇 때문에? 이 서원과 향약 때문에. 서원은 173페이지에 있고요. 향약은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원은 뭐냐? 아바타 만드는 교육기관이다. 맨 처음에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 맞죠? 너무 괜찮아. 그래서 이왕의 건의로 임금이 현판을 하사해주죠.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요. 그 현판을 하사받은 서원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액서원이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백운동 서원이 곧 소수서원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같은 거야. 이건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지정된 거고요. 아시겠죠? 서원의 역할, 무슨 역할 합니까? 유학자들에게 제사 지내고요. 학문 연구하고요. 후학을 교육하고요. 또 지방 여론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서원은 이렇게 향촌사회의 성리학을 보급하고 지방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뒷페이지 향약. 향약은 뭐다? 향촌의 자치규약, 즉 향촌의 약속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 조광조가 여시 향약을 소개했는데 이황과 이이 등의 사림의 노력으로 확대되었다. 향약의 4대 덕목 있고요. 따라서 향약은 어떤 역할을 했나? 사림의 향촌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리학 질서의 보급을 위해서 책도 발행하는데요. 원래 성리학은 통치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이 사림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자, 먼저 소학, 어린 아이들에게 유교 윤리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주자가 쓴 가정에서의 예법, 관홍상제에 대한 예법 책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성리학적 질서, 이런 성리학적 질서는 명분론을 강조해서 각자 이름에 맞는 위치가 있다. 그래서 성리학적 사회 질서는 곧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강화되는 영향을 끼쳤다. 자, 탐구활동 보시면요. 향약의 영향. 여기서 이이가 말하는 올바른 것, 바른 것, 예의, 이건 곧 뭐를 말해요? 성리학적 질서를 말하고요. 결과적으로 향약이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 즉 신분제를 강화시켰다 생각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성리학자 이황과 이이가 있었어요. 이들은 이와 기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입니다. 이황은 도덕, 진리,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성리학을 정리했고요. 이이는 조금 현실적, 개혁적 입장에서 성리학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와, 오늘 내용도 진짜 어렵고 중요해요.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수고했어요. 안녕.